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8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는 또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계속 비가 오는데 날씨 궁금합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누그러지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상암동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은 흐린 가운데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는 30에서 80mm, 그 외 지역은 10에서 60mm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1.7도, 대전은 24도, 대구는 23.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은 26도에 그치며 더위가 누그러지겠고요. 광주는 31도,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비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주 후반 남부지방에 비가 또다시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또다시 가슴을 철렁이게 한 흉기 난동 사건입니다. 지난 26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다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 가방에 소지한 흉기 6점을 포함해서 무려 8점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참 언제쯤 이런 사건이 좀 사라지게 될까요? 네.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려고 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피해자 A씨는요, 26일 오후 7시 26분쯤부터 서울 은평구 가련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A씨가 흉기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겨누면서 자해하겠다라고 위협을 해서 경찰이 전기 충격기라든가 테이저건 같은 진압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화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양손에 들었던 흉기 2개와 가방 안에 있던 6개의 흉기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A씨 이날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지하고 있던 칼들은 10년 전 이 요리사로 일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낚시를 위해서 차량에 싣고 다녔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A씨의 범행 동기는요, 금전으로 인한 가족 간 다툼이 원인인 것으로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데 이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말로 설득해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 A씨가 경찰과 대치하던 중에 이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치킨과 소주를 사달라 이런 다양한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A씨와 이 라포라고 하죠.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 A씨의 요구대로 치킨과 소주를 실제로 사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흉기를 내려놓도록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현장에 도착한 특공대가 지금 현장에 도착한 모습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기둥 뒤에서 접근을 해서 A씨를 제압하면서 약 2시간 40분 만에 큰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가 된 겁니다. 네, 지금 뭐 현장 관련해서 영상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 충격적인 게 난동 상황이 담긴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요. 정말 문제입니다. 네. 이 A씨가 경찰과 대치하는 현장, 범죄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한 개인 유튜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분 23초 분량의 이 동영상에는요. 영상 속에 A씨가 상의를 탈의한 채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한 손에 있는 흉기로는 경찰관을 향해서 휘두르는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SNS상에서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재생되는 이 숏폼 형태로 공유가 되면서 원치 않는 사람들도 이 동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분별한 범죄 현장 영상 유통은 시민 불안과 같은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전문가들 역시 이렇게 잔인한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원치 않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간접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모방 범죄 우려도 있는 만큼 이런 영상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영상이 노출이 됐을 땐 초상권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영상을 내가 원치 않는데 이렇게 서치하다가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왜 끔찍한 그 살해 장면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글쎄 이런 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5년간 해외에서 실종된 이 한국인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외교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집계된 해외 실종자 가운데 무려 41명의 우리나라 국민의 행방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해외에서 행방불명된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도 생사 확인조차 안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 해외에서 실종된 한국인 총 68명에 달하는데요. 이 중 27명은 사망이 확인이 됐지만 41명이 아직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미종결 실종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도 파악이 됐는데요. 필리핀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캄보디아에서 8명, 베트남과 중국에서 각각 5명, 그 뒤로 일본, 호주, 영국과 미국, 네팔, 인도 순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에서 발생한 실종자 가운데 한 명은요. 실종 신고 접수 이후에 무려 2,000일이 넘도록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 1,000일 넘게 행방불명 상태인 해외 실종자도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외교부에 있을 텐데 이렇게 실종 사망자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외교부가 작년에도 비슷한 자료를 발표했고 올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 두 자료가 같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데도 수치가 틀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작년 9월에 이 자국민 해외 체류 중 실종 관련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올해 발표한 자료와 정보 취합 방식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졌다는 건데요. 가령 실종 후 사망 확인 수는 이미 사망자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수치가 감소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작년 자료에선 2018년 13명으로 나온 사망자 수가 1년이 지난 올해 자료에선 2명으로 줄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2019년 수치도 지난해 8명에서 올해 4명으로 2020년 수치도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를 한 겁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두 자료의 수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올해 8월 제공한 자료는 각 공간이 영사 민원 시스템을 입력하면서 실종 후 사망권에 대한 분류를 잘못 기재해서 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재외국민의 구조와 보호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 취합이나 수집조차도 빈틈을 보이고 있어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해외에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믿을 건 국가가 날 보호해 주겠지 하는 건데 이게 내가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면 나는 그냥 무국적자인 거예요. 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거 내 가족 돌보듯이 해주셔야죠. 예, 이거 다시 한번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천차만별 산후조리원 이용료입니다. 2주 기준의 전국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요금 130만 원부터 많게는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최저와 최대 요금 차이가 29배에 이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은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가격이 뭐 29배
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 보건복지부의 6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이용요금 가장 비싼 산후조리원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이었는데요. 이 조리원 2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실 이용 가격이 1,200만 원, 특실 이용 가격은 무려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에 이용요금이 가장 저렴한 곳은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이용했을 때 일반실 요금은 130만 원, 특실은 160만 원이었습니다. 이용료가 비싼 곳은 3천만 원 후반대, 싼 곳은 100만 원대에 달할 정도로 그야말로 천차만별인 셈입니다. 가장 저렴한 곳이 130만 원, 근데 가장 비싼 곳은 1,000만 원이 넘고, 그죠? 네, 뭐 3천만 원. 3천만 원 넘고.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 어쨌든 서울시가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서울시가 발벗고 나섰는데요. 출산 후에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해서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는데 출생아 한 명당 1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산모의 건강 회복은 물론이고 산후 우울증 극복에도 활용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업체들이 그만큼 또 가격을 올리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어서 예비 엄마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출산 지원책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이 지원금의 사용처를 산후조리로 제한했다가 요금 인상만 되려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한 전문가는 출산 가정이 지원금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바우처보다는 현금 지급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산모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자칫 이게 그냥 모호하게 집행이 돼버리면 산후조리원에 혜택이 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유,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원은 이게 부의 상징이 돼버려가지고요. 2주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조리원에 가느냐, 아유, 이게 참 어떻게 해도 이런 일이 생겨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 타투, 그러니까 문신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국내 연간 문신 시술 횟수가 600여만 건으로 추정되면서 과거에는 다소 금기시됐던 문신에 대한 인식이 날로 달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일부 수영장, 호텔 수영장이나 헬스장, 사우나 등에서 문신한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타투 정책을 펼치는 곳이 생겨나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키즈 존은 많이들 알고 계시고 요즘은 노 20대 존, 노 실버 존 이렇게 연령대와 관련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이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는 노 타투 존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문신 노출을 지양해달라라는 공지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헬스장 특성상 신체 노출이 상당히 자유로운데 팔, 다리를 거의 가릴 정도의 문신이 회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글의 취지였는데요. 해당 헬스장 관장은 과한 문신이 부담스럽다는 회원들의 간접적인 항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레터링이나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문신은 허용이 되지만 소위의 조폭 문신처럼 위협적으로 보이는 문신 노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체 노출이 있는 수영장이나 사우나 중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출입을 금하는 곳이 있었고요. 일반 수영장뿐만 아니라 호텔 수영장에도 이렇게 문신 있는 고객의 입장을 제한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깡패나 조폭들의 전유물이었단 말이에요, 문신이.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이런 방식으로 또 타투를 하는데 이거를 규제했을 때 또 이렇게 얼로 또 잘못 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문신을 무조건적으로 덮어놓고 혐오 문화로 몰아가는 사회 인식 개선돼야 한다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학교 친구들과 발목에 우정 타투를 새겼다는 한 직장인은 각자의 개성을 이렇게 표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인데 무조건적으로 다 금지해버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큰 문신만 해당된다고들 하지만 어느 게 크고 작은지 기준 자체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결국 작은 문신에도 안 좋은 시선이 이어지게 만드는 정책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조금 불쾌하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 이런 선택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혐오 문화를 인식시키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타투가 틀리다, 불법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끌어안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중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은요,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이 차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일단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일단 먼저 보시죠. 예, 이 한 통계 사이트에서 나온 자동차 이 판매량 표인데요. 전체 판매량 중에 이 차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전체 시장의 절반을 넘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 7월 말까지 무려 60.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차종 무엇인지 좀 예상되세요? 글쎄요. 자동차 시장의 전통 강자는 뭐 역시 세단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요즘엔 캠핑 가고 어디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SUV가 또 대세잖아요. 또 예인 씨도 타고 있고. 네. 저도 그러고 그죠? 보니까 그러네. 문제가 유출됐었어. 박수림 씨는 우리 차보다 더 큰 차 타고 다녀요. 화물차 끌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이 바로 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 이 SUV 차량이 정답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팔린 90만 6,569대 중에 SUV 차량이 60.3%를 차지했는데요. 이 신차 시장에서 SUV 차량이 60% 이상 팔린 거는 올해가 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기에 맞춰서 많은 이 자동차 업체들이 SUV 신차를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이 올해 하반기 SUV 대전 과연 승자는 누구입니다. 요즘 뭐 레저 활동 즐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고 네. 뭐 차박이나 캠핑이 또 대세가 되면서 네. 정말 주변에도 SUV 좋아하시는 분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단의 시대가 저물고 SUV 시대가 왔다 이건데 업체에서도 이게 더 좋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차 업계도 이 같은 상황을 반기고 있습니다. 어. 왜냐? SUV 차량의 가격대가 같은 종의 같은 급의 세단 승용차보다 높기 때문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 완성차 업체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SUV 모델 그 구성을 세단보다 훨씬 촘촘히 짜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은 올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도 SUV가 더 잘 팔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곧 SUV 신형이 또 나오고 뭐 이럴 텐데 대표적으로 어떤 모델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 옛 쌍용에서 이름을 바꾼 K사가요, 오는 9월 이 전동화 SUV 모델인 T 모델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당초 11월에 예상되었는데요. 원래는 시장 공략을 서두르기 위해서 판매 시점을 좀 앞당겼다고 합니다. 전통 SUV인 이 T 모델은 출시 1년 만에 최단 기간 누적 판매 5만 대를 돌파하면서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른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중형급 전기차 버전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이 소비자들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된 T 모델의 디자인이 이 관람객들 앞에 이 호평을 받으면서 올 하반기 기대되는 SUV 라인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T 모델이 쌍용차의 대표적인 SUV 모델이었는데 네. 이번에 새로 출격하면서 이게 이제 전기차 모델로 나오는군요. 저는 그 확 달라진 디자인에 좀 눈길이 갔습니다. 그쵸. 보니까 LED 등을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네, 우선 이 전면부 디자인부터 크게 달라졌습니다. 수평형 LED 주간 주행 등과 이 간결하게 다듬어진 앞 범퍼가 기존의 T 모델과 달라진 인상을 보여주고요. 근데? 이 탁 트인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한 174mm의 지상고와 이 넓은 시야각이 탁 트인 개방감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가격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 T 모델의
판매가는 트림에 따라서 최소 4,850만 원부터 최대 5,200만 원 사이의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 전기차 보조금까지 더하면 3천만 원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형 SUV는 공간도 넓은데 편의사항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가족 단위의 고객이 선호하는 이런 패밀리카? 이런 형태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중형 SUV 인기는 한동안 꺼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소비자들이 기다리는 또 다른 모델은 뭐가 있습니까?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중형 SUV 모델은요. 또 다른 K사가 출시한 S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8일 K사가 4세대 S모델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4세대 S모델은 지난 2020년 출시 후에 매년 국내에서 6만 대 이상 판매되면서 3년 연속 중형 SUV 시장 1위를 지킨 전통의 강자로 꼽힙니다. 자, 올해도 상반기까지 3만 6천 대 이상 판매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부분 변경 모델은 K사의 디자인 철학을 반영해서 외장을 새롭게 꾸미고 상품성도 큰 폭으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인 외관은 우리가 아는 그런 S모델이 맞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몇몇 부분이 달라진 것 같네요. 네, 좀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우선 전면부는요. 새롭게 디자인된 라디에이터 그릴과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으로 불리는 주간 주행 등이 조화롭게 배치가 됐습니다. 자, 측면은 새롭게 디자인된 휠이 후면부는 2개의 램프를 연결하는 그래픽이 더해졌습니다. 실내는 또 2개의 12.3인치 패널을 매끄럽게 연결한 커버드 디스플레이가 눈에 띕니다. 여기에 탑승자에게 주행 관련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K사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돼서 다양한 스트리밍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모델에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보는 재미 그런 것도 또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새롭게 바뀐 SUV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풀체인지라고 하잖아요. 이 디자인부터 엔진 트림까지 모든 게 바뀌는 이 완전 변경 모델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5년 만에 풀체인지로 나온 건데요. 이거 출시되는 날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또 취재도 하곤 했었는데요. 그야말로 이름 빼고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모델인지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 5년 만에 나온 이 모델 신차입니다. 이 강인한 이미지와 각진 외관이 좀 눈에 띄는데요. 갑작스럽게 이 비가 오더라도 넓은 트렁크 공간을 테라스로 활용을 해가지고 비를 피하거나 그렇게 올려요? 또 숨어있는 손잡이를 잡고 루프 공간에 올라가서 쏟아지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이 차박할 맛 나는 신형 SUV의 일상생활의 편리를 도와주는 이 편의사항까지 대거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이 하반기 기대작으로 떠올랐는데 과연 이 모델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외관만 봐서는 사실 딱히 떠오르진 않는데 차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니까 어떤 차가 또 떠오르는 차가 있긴 합니다. 그 중형 SUV 최강자로 떠올랐던 그런 모델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그 모델인데 바로 정답은 H사에서 출시한 5세대 신형 S 모델입니다. 이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1세대 모델의 디자인을 계승했고요. 또 5세대만의 차별화된 디자인도 선보였습니다. 최초로 적용된 기능도 많습니다. 이 차 안에 스마트폰 2대를 무선으로 동시에 충전하는 스마트폰 듀얼 무선 충전 시스템이 이 H사 최초로 적용됐고요. 또 새로 개발된 양방향 멀티 콘솔이 탑재되면서 1열이나 2열 탑승자 모두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최초로 적용이 되는군요. 또 요즘 이제 신차에서만 볼 수 있는 신규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신규 사양으로 추가된 기능이 오리지널 발음입니다. 디지털 센서 미러. 운전자가 룸미러 하단에 레버를 조작하잖아요. 그러면 단순 미러에서 디지털 카메라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명하게 후방을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또 스마트폰, 장갑, 마스크 등 소지품의 위생을 관리할 수 있는 UVC 자외선 멀균
트레이. 이게 탑승객을 위한 이게 세심한 배려를 계속 엿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SUV의 매력은 뭐니 해도 야외 활동할 때 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장비나 짐 싣는 공간, 그러니까 적재 공간이 필요한데 얼마나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캠핑카 또 차박 하면은 이 공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게 보니까 공간이 가장 눈에 띕니다. 차급으로 치면 최고 수준인 725리터 수화물 용량으로 이 골프 가방 4개와 보스턴 가방 4개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는 이 테라스 컨셉으로 공간성과 개방감을 좀 제공하고요. 또 친환경 흐름에 맞춰서 디젤 모델을 없애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만 판매한다는 것도 기존 모델과 차이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다양한 SUV 차량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이 신차 대전에서 과연 누가 또 승자가 될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차를 타고 싶게 잘 만드니까 네. 자꾸 저거 타고 어디로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자꾸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자, 자동차 관련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 해주실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인철 변호사, 허절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이 피자에 팔이 올린 고객님입니다. 피자에 파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파리를 올렸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죠?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피자 가게 사장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고객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피자 외길 인생 20년. 오직 고객만을 생각하며 피자를 구워온 저는 고객은 왕, 고객의 말은 곧 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얼마 전 그 황당한 손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여기 사장 어딨어? 사장 나오라고 해! 아, 예. 아유,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사장입니다만. 대기 사장이야? 내가 살다 파리 피자를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니, 저기 파리 피자라니요? 저희는 이탈리아 나폴리 정통 피자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짜증 지대로다 진짜. 그 파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똥파리. 피자에 파리가 나와서 먹다가 토할 뻔했어. 당신 때문에 입맛 다 버렸다고. 이걸 어쩔 거야? 아니, 파리가 왜 거기에서 나오지? 아유, 고객님 죄송합니다. 파리 피자 저 사진 있으시면요, 그거 보내주시면 저희가 얼른 환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진까지 필요해? 잠깐만 5분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사진 만들어서 아니지 찍어올 테니까. 응?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고객. 그런데 사진을 받아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본 파리가 어색하게 피자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합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고객님, 저기 그 파리 피자 사진을 받아보긴 했는데요. 제가 이 파리를 인터넷에서 많이 본 것 같아서 말이죠. 뭐? 아니 그럼 내가 뭐 뽀샵으로 뭐 합성이라도 했단 거야 뭐야? 진짜 기가 막혀 진짜. 당신 내가 이 동네 유명한 테러리스트인 거 못 들었어? 네? 테러리스트요? 아니 별점 테러리스트. 나한테 별점 1개 받고 문 닫은 가게가 여러 개야. 아니 동네 장사하기 싫은가 본데 조만간 문 닫을 준비나 해. 어? 아니 고객님. 근데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낯익은 팔인데. 억울합니다. 제 눈에는 딱 봐도 합성처럼 보이는 사진인데 이대로 속수무책 당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지 같이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거 합성이면 너무한 거예요, 정말. 그러네. 아니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고객의 주장이 이게 뭔가 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18일 천안의 한 음식점 점주가 이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으니 주문 취소 즉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요청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진을 받고 나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자, 고객이 보낸 사진입니다. 피자 위에 저렇게 덩그러니 이 파리가 올라가 있는데 약간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 점주가 사진을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나서요. 누리꾼들은요. 파리가 좀 둥둥 떠 있는 것 같다. 가짜 같다. 또 뜨거운 피자에 저렇게 파리가 좀 생동감 넘치게 살아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합성을 좀 의심했습니다. 누가 파리를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파리도 그리고 구워졌어야 저런 되는 색깔의 파리는 넝파리라고 해서 화장실에 있지 피자 위에는 잘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에이 제 컬러풀하잖아. 너무 티나잖아요. 이게 제가 봐도 저 파리가 살아있네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인터넷 현장에 또 환경에 다들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아는데 요새 네티즌 수사대들이 거의 CSI입니다. 아, 그럼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그 결과를 내게 되는데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건에 숨겨진 진실은 파헤쳐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 네티즌 수사대가 큰 활약을 했는데요. 이 한 누리꾼이 온라인에서 똑같은 파리가 있다면서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저 사진입니다, 바로. 네, 누리꾼은요, 이 다리 개수와 날개, 눈 모양까지 같다면서 이 저 파리 사진을 오려서 피자에 합성한 것 같다고 점주에게 환불해주지 말라고. 저 파리는 진짜 살아있네. 보시면 완전 똑같잖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쵸? 지금 비교해둔 건데 요즘 인터넷에는 그 이미지 검색 기능이 있어서 사진과 일치율이 가장 높은 또 다른 이미지들이 좀 바로바로 좀 뜨거든요. 그렇죠. 야, 얕은 눈속임 하려다가 덜미를 잡혔는데 그러면 그 점주는 다시 고객에게 문제를 제기했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주는요, 억울하지만 혹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까봐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객은 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객은요, 배달 앱에 이 문제의 사진과 함께 먹지 않아 맛을 모른다면서 추천을 안 한다. 이러면서 악성 댓글과 별점 1개를 남겼다고 합니다. 결국 이 점주가 화가 나서요, 고객에 연락해서 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이 합성 사진에 대한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리뷰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아이고. 합성이라고 이미 들통난 줄도 모르고 거기다가 악성 리뷰를 이 글을 남겼다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화나죠. 그렇죠. 참은 건데. 네. 아니 그리고 인간이 맛을 봐야 맛을 알잖아요. 네. 안 먹어보고 어떻게 맛을 알겠습니까? 맛이 있니 없니 하는데 음식 안 먹고 진짜 환불한 거 맞습니까?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가게 점주에 따르면요, 이 고객은요, 파스타 2개와 피자 2판을 시킨 다음에 6시간 뒤에 이같이 뭐 벌레가 나왔다면서 결국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나 막상 점주가 음식을 회수해 보니까 벌레는 또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음식은 거의 다 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이 점주가 그러면 이 벌레를 촬영해준 사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참 머리카락을 뭐 이물질이라고 거기다 넣고 이런 건 봤는데 이제는 또 합성까지 해서 이래요. 네. 덩파리를. 야, 이런 합성한 경우 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누리꾼들이 이렇게 증거까지 딱 잡았는데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요즘 누리꾼 수사대가요, 미국 CSI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일단은 이 손님이 속인 거 아닙니까? 그 가게 업주를 속여가지고 어떤 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악성 댓글을 올렸잖아요. 허위 악성 댓글을 올린 경우에는 이 정보통신법상 허위 사실의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협박을 해서 돈을 받은 경우에 공갈죄로 가중처벌될 수가 있어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손님인데 이런 이물질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실물을 보여줘야 돼요. 실물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청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이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또 업주 같은 경우에도 억울하게 또 당할 수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증거거든요. 손님이든 업주든 항상 증거를 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이번에 덜미 안 잡혔으면 이 사람 또 다른 식당에 또 피해를 줬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 사진으로 음식값 안 내려고 이렇게 꼼수 부리다가 그게 이제 사기죄가 되니까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네. 요새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요.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흔히 우리가 영어로 블랙 컨슈머라고 부르는 일명 진상 고객, 악성 민원인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한 분 딱 등장하게 되면 사실 이분들 곧 소상공인들은 마음만 졸이는 게 아니라 법적 문제가 생길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거든요. 이때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 악성 소비자들에 대해서 법적 처벌 규정 있나요? 있나요, 허변님?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 행위에 대해서 뭐 형법상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라든가 모욕죄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형사 고소를 하거나 거기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해도 문제인 게요.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걱정을 하고 또 고객한테 이렇게 했다가 괜히 더 안 좋아질까 봐 또 우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을 알면서도 봐주는 식의 어떤 소극적인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악성 소비자가 왜 악성이냐면요.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걸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갈수록 더 황당하고 대범한 요구를 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았다 참지를 못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증거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먼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필요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뭐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한다거나 영업방해 행위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녹취라든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이렇게 증거 확보는 일단 해두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아니 이 악성 소비자의 협박 방법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뭐가 기분에 안 맞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맞아. 내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너 끝나. 그런데 요즘엔 내가 SNS 팔로워가 몇 명인지 알아? 너 거기다 올리면 그냥 끝나. 이걸로 간다고. 내가 뭐 별점 테러할 거 혹은 내가 인플루언서야 뭐 이러면서 협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도가 없다는 게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분통 터지는 이 사장님들의 마음을 좀 모아가지고요. 날이 갈수록 황당해지는 이 악성 소비자들의 행태를 좀 유형별로 모아봤습니다. 바로 이 우리 진상 고객님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진소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요. 바로 이 단골인데 돈 좀 빌려주세요입니다. 사장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야, 이거 뭐야. 에이, 그런 경우가 어딨어. 예,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요구를 받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온라인에 올라온 사연도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 한 음식점 주인이 공개한 문자입니다. 지금 보면요, 사장님 바쁘세요 이러면서 말을 걸더니 저렇게 어머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3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건데요. 단골인데 앞에 깔고 그쵸? 네, 사장님이 거절하니까 이 단골인데 좀 도와줄 수 없냐?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 문제의 고객이 또 이번에는 한 번만 음식을 서비스로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러면서 무료로 좀 배달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다고 합니다. 이 사장이 또 주문을 취소하니까 그냥 음식을 또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는 1시간 뒤에는요, 이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환불까지 요청을 했다. 야, 진짜 그 손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그 손님 나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머리카락 나왔다고 지금 환불 요청한 것도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데 저 궁금한 거. 그래서 환불해줬나요? 사장은요, 어쩔 수 없이 고객의 요구대로 환불을 좀 해줬다고 합니다. 말 나올까 봐. 네, 그러면서요, 더 이상 음식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그 말투를 가지고 왜 그러냐면서 고객이 또 따져 물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사장은 반대로 그러면 고객이 사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건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이 고객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런 게 많은가 봐요. 저도 개인 SNS에 그 메시지가 많이 오거든요. 이제 와, 돈 빌려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많이 빌려달라고 하고 막 사연을 이만큼을 적어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로 혹은 뭐 단골 손님인 척하면서 돈을 빌리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5만 원 요구했다가 교도소 간 사건이 있었어요. 한 손님이 이제 음식점에 와서 단골 손님입니다. 네. 5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아니 왜요? 차가 견인되었습니다. 단골 손님이라고 5만 원 정도는 꽂을 수 있다고 해서 꽂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상습적으로 16곳을 돌면서 80만 원을 이렇게 써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음식점 단골 손님이라고 됐잖아요. 네. 교도소 단골 손님이 살고 이미 사기죄로 10개월형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재질이 안 좋다고 해서 이번에도 역시 징역형 10개월을 받았는데 아마 교도소 가서도 그
동기들한테 또 돈을 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이런 사기 수법이 있다는 거 우리 사장님들 잘 알아두셔야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사기죄네. 네. 근데 예전에 시내 모초의 큰 음식점 주인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급전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막 건물이고 공장이고 담보를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려왔대요. 오. 근데 그 집이 잘 안 되면 네. 그 건물이 내게 된 거야.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되신 분들. 그냥 돈을 빌리려면 담보를 가져오던가. 지금 좋은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담보로. 그게 이제 옛날에 양도담보라서 인정했는데 요즘에는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안 돼, 안 돼요. 가져오면 안 돼. 요즘에 안 돼요. 지금 안 돼요. 안 된답니다. 무조건 사기입니다. 안 돼. 예. 다음 유형은요? 네, 우진소 우리 진상 고객님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무전취식 먹튀 고객 유형입니다. 이 손님이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나는 먹튀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무전취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꼼수지? 함께 보시죠. 뒷문으로 나갔나? 지난 6월 이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44,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사라진 남성의 모습이 이 공개가 사람? 오. 됐습니다. 이 남성은요, 휴대전화와 차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휴대전화와 차키가 모두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성자는요, 고객이 다시 올까 봐 이 가게 사장인 어머니가 문을 안 닫고 1시간이나 더 기다렸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먹통이 휴대전화랑 차키를 딱 이렇게 들고 갔다. 그건 아예 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먹고 내가 무전취식 해야겠다. 먹고 그냥 튈 거라 생각을 하고 간 거 아니에요? 네. 사장이 이 사실 알고 그 어머니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무임승차나 무전 취식하는 건수가 보통 우리가 해마다 한 10만 건 된답니다. 와, 엄청나네요. 10만 건. 10만 건 정도면 거의 뭐 전국에서 일어난다, 또 수시로 일어난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보통 아니네요. 네. 지금 보통 아닌 상황이죠.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10만 건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신고된 게 파악된 게 10만 건이라는 그렇지. 거지. 자영업자들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까지 맞아요. 맞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 금액대도 진짜 다양하게 몇만 원부터 100만 원 넘는 금액까지 꽤 큰 금액까지도 이렇게 무전 취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법도 진짜 다양해진 게요. 밥값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다 은행 거래 하잖아요. 네. 이렇게 대출 그러니까 이체한 화면 보여주는데 입금 완료 전의 화면을 보여줘서 속이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일행들이 여러 명씩 와서 뭐 한 명은 담배 피우러 나간다, 한 명은 화장실 간다 이렇게 하면서 한 명씩 거야. 사라져서 나중에 보면은 돈 안 내고 다 집에 가버린 이런 사건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무전취식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대상 벌금 1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죄질이 그렇게 무거운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뭐 통고 처분이나 직결 심판으로 종료가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상습적으로 이렇게 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고 하면 형법상 사기죄로 정식 재판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엔 경찰도 무전취식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CCTV 확인하거나 지문 채취 다 해가지고 누군지 다 밝혀내거든요. 제3의 눈 CCTV가 항상 있어서 꼬리를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 올리는 먹튀행위 반드시 근절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저희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 장난 아니에요. 아이, 그럼요. 그거 생기는데, 아닙니다. 그분들. 예. 네. 자, 다음 이제 우진소 마지막 유형인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요, 가장 많은 유형인데요. 이 벌점 테러와 리뷰 갑질 유형입니다. 이건 설명할 부분도 뭐 없는 내용이잖아요. 네. 바로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한 고객이 이 배달 요청에서 이 배를 절대 누르지 마라. 아이가 깨면 환불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까다로운 손님 요청 사항에 이 주문을 취소한 점주인데요. 그러자 고객은요, 이 컴플레인을 올리고 맘카페에 올려도 되겠냐 이러면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게에 좋지 않은 리뷰를 올리거나 이 별점을 테러하겠다는 고객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난처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만들어 달라. 뭐 올 때 편의점에 들러서 생수랑 담배 한 갑 사다 줘요. 이런 아이고. 사람도 있고. 아이고. 이건 너무 황당한
갑질이에요. 아니 뭘 이렇게 음식 시키면서 굴림을 하려고 들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시켜서 맛있게 드시면 될 텐데 네.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단무지 좀 더 갖다 주세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럼 아니 이런 황당한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뭐 방법이 없을까요?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배달앱 측에서 이런 악성 리뷰들을 자체적으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작년 9월에 국회에서 이런 악성 소비자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이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일이 만연해지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소비자들도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빨리 제도적인 장치나 분쟁 해결 기구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시작하죠. 네, 오늘의 사연은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아내 때문에 생긴 고민입니다. 아내의 이런 성격이 남편인 자신보다 아이에게 좀 안 좋은 영향, 또 크게 충돌을 일으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0살짜리 딸을 키우는 40대 아빠입니다. 요즘 아내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아내는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야 하는 통제적인 스타일이에요. 설거지하고 그릇 넣는 위치까지도 원하는 대로 맞춰야 해요. 저는 싸우는 게 귀찮아서 맞춰주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성격이 딸을 힘들게 해요. 딸이 학교에 갔다 오면 5분도 못 쉬어요. 책상에 앉아서 월요일은 국어 수업, 화요일은 사회과학. 엄마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고요. 끝나면 학교 숙제랑 학원 숙제를 하는데 엄마가 매일 검사하고 틀리면 혼내요. 아내가 살찌는 거에 민감해서 딸이 먹는 것도 관리해요. 치킨, 피자 이런 건 집에서 한 번도 시켜 먹은 적이 없고요. 딸이 맛있다고 밥을 2그릇이라도 먹는 날이면 그릇을 뺏어서 싱크대에 부은 적도 있어요. 저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 싸워도 봤지만 아내의 고집을 못 이겼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일이 터졌어요. 엄마는 왜 엄마 맘대로 하냐? 엄마 때문에 살기 싫다. 딸이 막 숨 넘어갈 것처럼 울었어요. 저는 놀라서 딸을 달래고 그 일로 부부싸움도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애 엄마가 그 뒤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딸이 자꾸 방문을 잠근다고 문을 못 잠그게 문고리를 바꿔놨어요. 딸은 점점 더 힘들어하는데 보는 제가 다 숨이 막혀요. 나중에 사춘기라도 오면 애가 엇나갈까봐 걱정도 되고요. 이제라도 제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아내랑 싸워서 말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든 것을 통제하는 아내, 예,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뭔가 저도 좀 갑갑함을 느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숨이 턱턱 막히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통제하는 사람도 못지않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아무리 이분이 힘들어도 통제 당하는 사람처럼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만 힘든가? 그거 바라보는 사람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위한 통제인지 또 누구를 위한 통제인지 이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그동안 아내의 교육관에 대해서 어떤 토를 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랑 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남편은 뭘 했냐고 묻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애가 어릴 땐 아내의 이런 성격이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아이가 먹는 건 무염식의 유기농으로만 먹이고 간식도 수제로 직접 만들어주고 2돌까지 휴대전화나 TV도 못 보게 하니까 그런 게 세심해 보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육아는 아내를 전적으로 믿고 다 맡겼는데 이제라도 아빠가 개입하면 너무 늦은 걸까요? 이런 사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내가 좀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성격이긴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모든 걸 전적으로 다 남편이 맡겼던 건데 아이가 성장해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약간 절대 늦은 건 아닌 것 같고 이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서 좀 변하겠다 이런 게 오히려 좀 다행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이번 사연 듣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답이 썼는지 한번 공개해 볼까요? 참 이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 아내한테 기선제압을 당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남편이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신 못 고치면 내가 당신하고 못 산다. 이 정도로 나가셔야 되는 것 같고. 강하게. 그다음에 이거는 치료 받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너무 오래 그냥 그분한테 고착화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못 고칠 것 같은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요. 상담, 치료.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애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 엄마예요. 네네, 예, 엄마. 고1, 네네. 중1 엄마다 보니까 곧 초등학교 때 그 시절 다 이렇게 지켜봐왔잖아요. 제가 키워봤잖아요. 엄마들은 이거 시키고 싶고 저거 시키고 싶고 왜 이렇게 많이 학원을 보내 이러면 거기서 재능이 나올 것 같아요. 딴 애들 다 가르치니까 우리 애는 뒤처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다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때는 몰라요. 엄마가 아무리 이 얘기 저 얘기해도 잘 안 들리거든요. 남편이 잔소리하면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 근데 지금 막 사춘기 자녀를 막 키워낸 다른 그 부모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면 돼요. 내가 그렇게 키워보니까 이렇더라. 요건 좋더라. 이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생생하게 와닿거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아이가 뭐 엄마 이거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랬을 때 딱 학원에 보내면 습득력이 되게 좋아요. 다른 애들 뭐 한 3년 다니고 1년 만에 쫙 배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저는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애들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나중에 역효과 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들리는 엄마 얘기를 일단 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예비 또 아빠일 수 있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저도요. 지금 근데 사연 보니까 이 부부 간에 또 그리고 부모와 아이 간의 감정의 골이 좀 커지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심해지면 사실 아이가 이상 행동을 또 보일 수도 있잖아요. 금쪽이에 나오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어쨌든 엄마와 아이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다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물론 내가 낳았지만 그런 성격을 갖고 좀 저도 사실 좀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 보아야 되고 이호선 교수님 바쁘시겠네. 이호선 교수님 아니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쨌든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뭘 잘못해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얘기하고 이러는 집 있죠. 네. 아이가 발표를 못해요. 그리고 무슨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말을 할 때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고 주눅 들어 있어요. 네. 그 아이를 진짜 망치는 일인데 그럴 수 있죠. 솔루션을 한번 보죠. 애 좀 내버려도 통제적인 아내가 아이를 숨막히게 해요라는 것에 대한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지금은 위기 단계. 아이를 보호하라. 아이를 보호하라.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 엄마가 좀 심한데 이 엄마가 좀 강한데 맞아. 아마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드셨을 텐데 전문가의 눈에도 이 정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마치 인형놀이 하듯이 완벽하게 아이를 특정 공간에 놓고 거기에 맞추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희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늦은 변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늦은 변화가 없다는 말씀은 지금 바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이 엄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이 시간 통제하고 있죠. 이거 무슨 어떤 공부하고 이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빠듯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 밥그릇 뺏는 거에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지금 성장기인데 얘가 지금 아이돌이나 모델이 아니잖아요. 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전적으로 이제 먹는 것까지 통제한다는 거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엄마가 이걸 지금 하고 있고 거기다 애가 문을 닫는다? 지금 10살이면 만 10세면 사춘기 벌써 들어갈 때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얘는 항상 공중에 노출된 아이인 거예요. 100% 엄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거든요.
하죠? 문고리까지 바꿨다잖아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강압적인 통제가 있다면 이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말로만 통제했겠는가, 정서적으로만 통제했겠는가, 저는 신체 통제뿐만 아니라 일련의 처벌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이게 만일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지 아이가 점점 크면 애 점점 당연히 말 안 듣죠. 인간은 원래 말 안 듣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통제가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의 자유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얘가 일탈을 하는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엄마의 통제는 그 못지않게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잡지 않으면 엄마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아이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걸 바라보는 아빠도 그 이상의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러 가지 지금 봐도 저희가 그냥 상상을 해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일반적인 훈육이라고 보기에는 좀 맞아요.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떻게 또 보십니까? 이 훈육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걸 강조할까 뭐 생각하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훈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네. 아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나 울타리, 말뚝이 어떤 것이 알고 이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통제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엄밀히 말하면 기준을 알려주면서 자기 생활 기준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게 훈육인데 지금 이 집은 훈육이 아니라 제가 볼 땐 이거 학대입니다. 아예 학대이고 이걸 지금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저는 대단히 폭력적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엄마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굉장히 규모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한면으로는 아이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심각하게 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면 아이 먹는 것, 아이의 생활, 아이의 정서, 아이의 사적 공간까지 완벽하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멈추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 보고요. 지금 얘가 어리니까 망정이지 앞으로 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애가 어릴 때 엄마의 통제는 대단히 직접적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볼 때에도 얘가 이렇게 통제하고 제가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사람도 알게 해요. 예, 이런 상황이 조금 지나서 애들이 성장하게 되죠. 네. 훨씬 더 간접적이고 훨씬 더 교묘하면서 엄마의 방식이 맞도록 돌아가지 않으면 이 엄마가 자기네 몸을 안 좋게 만들어서라도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부모들 중에 애들 멱살 잡고 평생 가는 분들 있는데 이분들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강력한 통제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아이를 통제하도록 방치하면 언젠가는 저는 아이가 폭발해버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애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엄마 통제가 강하면 애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 결국은 얘가 저항하면서 튕겨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완벽하게 그 안에 그냥 순종하는 방법인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만약에 완벽하게 이 아이가 통제 속에 있지 않고 그냥 튕겨나간다. 얘는 말썽꾼처럼 보일 거예요. 사회적으로 뭔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사회적으로 사인으로 보여줄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아이가 완벽하게 순응한다? 착한 아이처럼 보이겠지만 얘는 아주 완벽한 무기력 속에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흔히 이걸 우울이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겉으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건 학습이 돼요. 정서적으로나 행위적으로나 관계상으로는 학습이 돼서 이른바 세대 전달, 세대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혹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도 엄마랑 계속 관계 유지하고 이 통제는 점점 강화되면서 이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죠.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내 아이를 낳으면 내가 보았던 것과 내가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 속에 복사하고 붙이는 양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폭력의 대물림하고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강박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나마 이 남편분이 이 상황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 아버지로서 해야 될 역할이랄까? 행동? 이런 건 뭐가 좀 있을까요? 먼저 해야 될 이 집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강박의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엄마의 강박의 감옥 안에서 지금 모든 가족이 그 안에 마치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그 패턴에 맞춰지는 거 있는 건데 강박의 핵심에는 일단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 행위를 하는 엄마의 불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1차적인 대상자는 보호받아야 될 아이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아빠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엄마가 시간 통제하고 그다음 먹는 거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적 공간 통제하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제일 먼저 이 아이의 사적 공간 갖도록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싸워서라도 받아내야 돼요. 아이가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들숨만 합니까? 날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만의 시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숨을 만한 공간이 있도록 자기만의 동굴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적 공간에 대한 확보를 먼저 해주시는 거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엄마에게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엄마가 키우는 아이 그대로 크잖아요. 아이가 훨씬 훌륭하게 될 것 같죠? 딱 엄마만큼만 될 겁니다. 제가 전적으로 말씀드려요. 완벽하게 아이를 통제하는 부모는 완벽하게 아이를 망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해야 될 건 이 아이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낸 의견에 대한 역할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 시기가 필요해요. 이거 원래 2세에서 3세 사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집은 이게 없는 거거든요. 일명 자율감이라는 것. 내가 언제든지 이걸 한번 해보겠어.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해보겠어. 이런 마음을 스스로 갖고 우리가 흔히 일을 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일을 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을 그 시공간을 갖도록 아빠가 앞에서 방패막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엄마 말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의견도 내고 아빠의 의견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앞서 사연 들으면서 저도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표적인 통제 행동들이 그 엄마가 짠 시간표대로 5분도 쉬지 않고 아이가 움직여줘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가 먹던 밥을 뺏어서 버릴 정도로 아이의 식단을 철저히 관리하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방문을 잠그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아예 그건 너무했다.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는 문제다라고 느꼈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오히려 장점으로 느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아이 이유식을 무염식이나 유기농으로 먹이고 수제 간식을 만들어서 또 챙기고 맞아. 휴대전화나 TV를 못 보게 하고 이런 세심한 면이 장점으로 보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걸 뭐 독단적이다. 아이를 구속하고 압박한다. 이렇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이게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아이를 너무나 통제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이상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내하고 싸워도 봤는데 도대체 고쳐지질 않는다. 근데 이게 이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기선제압한 거 아닙니까? 기선제압 정도가 아니라 이 엄마는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아주 센 엄마입니다. 근데 센 엄마라 그래서 나쁜 엄마는 모두가 나쁜 건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달라요. 제가 이 시점에서 아빠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 뭐냐면 이 아빠가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그냥 두고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내를 이길 재간이 없어서예요. 근데 이런 말씀 드려요. 어떤 아버지들, 어떤 어머니들 중에 부모 중에 한쪽이 너무 강력할 경우 애는 상처받을 대로 받다가 나머지 반대쪽 부모가 나중에 아이에게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위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이거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 결코 좋은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상처를 미연에 막아줘야죠. 맞아. 나중에 이걸 치료 차원에서 위로한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긴 일단 이 엄마가 이 아내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정말 똑똑하고 야무지고 꼼꼼하게 A부터 Z까지 쫙 하는 것 같잖아요. 이러니 엄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이 명분을 가지고 아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굿이고 어떤 것이 배드인지가 판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엔 엄마가 잘하고 있구나. 애엄마가 정말 애를 쓰고 있구나. 헌신하고 있구나. 봉사하고 있구나. 자기 삶을 녹여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봐도 이건 납득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간은 누구의 소나기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모래처럼 부모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와야 그래야 정말 자기만의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가능한 이 아버지께서 지금 사연을 주셨죠. 용기를 좀 내셔야 됩니다. 네. 부모잖아요. 네. 아버지잖아요. 아이 이러다가 진짜 망가집니다. 애 앞에 전면으로 서주시고요. 싸우더라도 그 아이의 사적 공간 말씀드렸죠. 싸우더라도 아이의 의견을 내서 이게 일부 수용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엄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강력한 엄마는 이럴 때 수위를 더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애하고 엄마 좀 분리시키셔야 돼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 안 되면 기숙학교를 보내서라도 아이랑 엄마를 일부 분리시키는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정말 싸워서라도 분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 사연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그냥 컨트롤하는 집이 너무 많거든요. 많죠. 네. 취직해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는데요. 부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 왜 자꾸 야근시키냐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제 집에 안 들어왔다고 부장한테 연락을 해요. 부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걸 직장에다 전화할 일입니까? 어제 폭탄 좀 몇 잔 먹였어요, 우리 아들한테. 뭐 이런 거. 그럼 진짜로 그래요. 진짜 관여한대요. 회식 왜 이렇게 잤냐고 그러고. 군대에서도 전화해서 왜 동계훈련 추운데 애들 밖에 내보내냐. 맞아요. 어떡해. 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참. 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아내에게 불안의 원인을 물어봐라. 이게 아내가 진짜 마음이 불안해서 아이한테 그러는 것 그럴 같긴 수 있어요. 합니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대표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 그 배우의 감정, 그 배우의 안쪽에 있는 여러 특성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벽주의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강박의 영역으로 보고요. 이 강박 뒤쪽에는 반드시 불안이 머물러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보면 지금 이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아이로 키우려고 할 때에는 이 엄마는 도대체 왜 그런가? 본인이 완벽을 추구해서 그런가? 그렇다면 그 완벽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 이면에 불안이 있을 거예요. 그 불안은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생겨났을 리가 없어요.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과거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숱한 실패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 엄마의 그 엄마 곧 아이의 외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강박적인 요소가 이 엄마에게도 그대로 그리고 나서 이 딸에게도 또 연결되는 것인가 이런 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뭔가 아이가 부족해 보여요? 그럼 엄마가 통제를 해요. 네. 그럼 아이가 이제 저항을 해요. 저항을 하고 나면 이 아이가 저항하는 것마저도 엄마에게는 부족으로 느끼죠. 이 부족에 따라서 또 한 번의 통제가 심화가 됩니다. 그럼 저항은 또 한 번 강화가 되겠죠. 이런 방식의 악순환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엄마는 엄마대로 완벽한 삶을 향해서 더 강력한 방법을 쓰고 아이는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저항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는 끝장난 겁니다. 관계, 탈출, 일탈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서적 문제 혹은 행동적 문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엄마의 이런 방식이 통제로만 보이면 안 되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이 이 아이를 계속 통제하게끔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눈을 못 떼게 하는지 이건 먼저 생각을 하시면 아이에 대한 접근도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내 아내는 도대체 어떤 불안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좀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네. 9시까지 들어가는데 10분 늦었어. 엄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엄마가 9시까지 들어갔잖아. 아, 그러고 모르고. 아이고 또 이성간에 대화하고 있으면 엄마 공부하지 누가 남자랑 얘기하고 있어. 아, 또 혈압 오르고. 아, 이런 엄마들이 보면 공통적으로 좀 불안이 잠재돼 있기 자신감이 없는 때문에. 거야. 불안한 거야. 맞아요. 그래,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한테 또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네.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자녀한테도 좀 완벽했으면 좋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항 심화도 이제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또 말씀하신 대로 성인이 돼서도 네.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교육자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키울 때 목표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한 목표가 뭐냐면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독립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100%의 통제는 이 아이의 성인이 될 때 필요한 첫 번째 강력한 요소이자 중요한 요소인 독립성을 정말 많이 훼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이죠. 딸? 아니요. 자기죠. 자기.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요? 완벽한 통제를 통해서 가장 큰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련의 사랑처럼 보이지만 전 자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뒤틀린 역사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아이의 이 권리와 진짜 부모의 사랑을 위해서 이 엄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을 어느 정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걸 객관하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끊임없이 나락으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독립성을 얻지 못하는 존재, 의존만 커지는, 그래서 동시에 불안도 높아지는 이런 아이로 성장할 거라 분명히 이 아이에게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독립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아이만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도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남편에게도 잔소리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보면 남편분이 굉장히 성격이 좀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서야 부딪히는 거예요. 남편도 지금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호선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좀 그게 확 오네. 나는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네. 나의 성취. 나의 성취. 그러니까 거기서 집착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야,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럼 행복한 아침인데. 그렇죠. 행복한 아침이죠. 그래서 이 방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내에게 남편이 꼭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살면서 어떤 게 제일 불안한지, 당신은 살면서 어떤 게 가장 말하지 못하는 주제인지, 또 옛날에 혹시 엄마하고 혹은 아버지 사이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근데 아내가 아마 쉽사리 자기의 이런 흠이나 결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맞아. 그럴 땐 할 수 있다면 엄마를 물론 뭐 전문가에게 보내고 그래서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면 최고로 좋지만, 네. 그게 안 되면 아이하고 내가 가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호하고 살피고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아내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갈 수 없다면 아빠와 아이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러다가 아이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가지고 가운데 껴자실까 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 이호선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은 비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당분간 비가 계속해서 온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좀 물어진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